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 전쟁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매일경제 일면 사진 기사입니다. 지금 저희 얼굴을 살짝 이 모자이크 블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했습니다. 그 둘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하는 얘기, 우린 전쟁인 줄 몰랐어요.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전쟁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포된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연유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파병이 됐는지 실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건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전쟁인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요 얘기 전문가 모시고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윤 측 탄핵 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 부적절. 네. 윤석열 대통령 측 그동안 이 공수처 수사 위법, 불법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수사팀과 면담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탄핵 심판 중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탄핵 결론 뒤로 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연기 요청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수처의 입장인 거겠죠. 공수처는 피의자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 서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경향입니다. 윤 체포 재집행 저지 위해 무력 사용 지침 전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언제가 될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때 무력 사용 지침이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지침을 얘기를 했느냐? 김성훈 경호차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확인 노출 안 되게 소지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전언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라는 건데,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입니다. 헌재 내일 탄핵 심판 첫 변론, 윤은 불출석. 네, 내일이 14일이죠.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 변론 기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서 많은 언론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느냐. 첫 변론에 윤 대통령 직접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신변 안전을 이유로 경호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얘기인즉슨 나올 줄 알았지만 첫 변론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동아입니다. 헌재 출석한다던 윤, 내일 첫 변론 안 나온다. 나온다더니 안 나온다라는 시각을 같이 담아서 제목을 지금 뽑았죠. 결이 다른 두 개의 기사를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기록 안 된 마지막 4분 블랙박스 미스터리입니다. 무한공항 제주 항공 사건 이 사고 관련해서 이 블랙박스 이것만 이제 오픈하면 모든 당시의 사고 이 경과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만 보니까 전혀 제일 중요했던 마지막 4분이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네, 왜 그런가? 여길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엔진 2개가 모두 손상이 되면서 전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 블랙박스에 정보를 보내는 송신 기능 역시 마비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분, 심지어 이 관제 사이에서 이 녹음이 된 메이데이 요 부분 이조차도 아예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당장 블랙박스마저 먹통이었었다라는 게 유가족 마음이 더 시커멓게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어딘가 싶으실 수 있어요. 바로 용산 한남동 관저 안에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약간 모습이 좀 달라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헬멧 같은 걸 좀 쓰고 있습니다. 복장도 남다릅니다. 뭔가 뭘 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머리에는 헬멧을 쓴 것 같고요. 이 복장도 작전에 실제 들어갈 때 입는 전술복인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헬멧이 필요할 만큼의 이 전술복을 입어야 될 만큼의 강한 충돌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겠죠. 긴장감이 감도는 관저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입니다. 작년 국내 소비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전국 혼란, 고환율에 올해도 암울하다 근데 라는 얘기예요. 네. 작년 국내 소비 이 카드 사용액을 좀 봤습니다. 근데 1월에서 11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1년 사이에 2.1%가 떨어졌다. 특히나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소비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불경기여도 잘 팔리는 품목은 있기 마련인 건데 작년엔 품목별로 봐도 모든 물건은 사람들이 덜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악의 소비 부진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 왜? 돈은 없는데 비싸니까. 비싸서 안 사는 겁니다. 뭐가 비싸냐?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다 비싸긴 하지만 신선식품이 유독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넘어가 볼까요? 네. 최소 과일값 폭등, 빈자부터 덮치는 기후 인플레입니다. 신선식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물가는 공평하지 않다. 네. 있는 사람, 똑같이 가격이 올라도 있는 사람은 좀 덜 힘들고요.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체감하는 타격감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건데 물가가 오르면 빈부격차가 더 크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 5천만 원 넘었다. 네. 이 대기업,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30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5천만 원 넘었다. 여기를 볼까요?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 평균입니다. 300인 이상은 5,001만 원이죠. 그런데 요 바로 직전 30인에서 299인까지의 평균은 3,595만 원. 그 밑은 3,000, 그 밑은 2,700 쭉쭉쭉 떨어지죠. 그런데 대기업이 돈 많이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더 큰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5,000이고요. 여기는 2,700.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더 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게 타당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 격차가 2배나 되는 것도 타당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추운 겨울 더 춥게 느껴지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인 줄, 네, 이게 누구의 얘기냐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생포된 20살, 26살 북한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히 좀 나온 이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살짝 가렸어요. 네. 북한군 폴의 첫 진술, 참전이 아니라 훈련으로 알고 왔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이 어설프게 이 얼굴 윤곽이 좀 보이는데 입술도 부르텄고 지금 턱에는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턱뼈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또 한 명은 여기입니다. 지금 앉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이죠. 누워있는 이 사람 20살입니다. 소총수였다라고 해요. 네. 지금 이 사람들 20살, 26살 무리해서 낙오돼서 4,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생포가 됐다라는 건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춰온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가족들이 없어? 있어? 네, 직접 보셨죠. 생포된 두 북한군 병사와 직접 한국말로 지금 신문을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로 물어보는 사람은 우리 국정원입니다. 지금 통역, 이 신문할 때 통역을 위해서 지금 직접 우리 국정원이 현장에 가서 신문 통역을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물어보죠. 여기서 살고 싶어?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좋나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허공에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시죠. 정대준 원주 한라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영상을 지금 같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훈련인 줄 알고 내렸더니 전쟁터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군법상 뭐 꼭 북한군 뭐 우리나라군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냥 통상적인 군법상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전투 참가자인 전투원들한테 이게 네. 전투 참가 사실을 고지해줄 의무는 그 뭐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군법에서 이걸 전투원에게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본 기억은 저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투 참가자한테 효과적인 전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 참가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전술 작전에 대해서 고지해주고 뭐 그 절차 숙달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네. 그런 상식들이 지금 다 어긋나 있는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좀 비합리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전쟁터는 통상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곳이 전쟁터인 건데 여길 가는데 어디 간다는 얘기조차 없이 그냥 끌려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걸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 북한군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좋나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만난 대부분의 북한군은 또 이렇다고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북한군 포로되는 이 수류탄 자폭 택해 생각 완전 달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우리가 직접 싸운 북한군 병사를 만나봤을 땐 아니 보니까 우리한테 잡혀가느니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수류탄 터뜨려서 자폭을 택하더라. 좀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게 지금 예.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내렸으면 어떻게든 본인이 살 방도를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끌려가느니 자폭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긴 하지만 네.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처럼 이제 고도로 훈련이 되고 또 사상이 통제되고 지금 뭐 러시아까지 파병대에 올 정도면은 굉장히 당성이나 충성도가 검증된 인원들이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평생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굉장히 좀 통제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되는 곳이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혀 이제 비교 기준 없이 자라고 훈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 자라온 이 문화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충성, 로열티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인지 모르고 왔다고 한들 그 충성심에 끌려가느니 수치와 모욕을 당하느니 여기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포된 병사들이 지금 2명이 있고 사실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올렸어요. 북한에서 처음 생포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말을 번역을 해서 한글로 놓은 게 아니고요. 이걸 좀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SNS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써 있죠. 한글로 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봐라라는 거죠. 우리 생포한 북한군 병사 우크라이나 포로랑 맞교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얘기를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Зараз ці двоє отримують медичну допомогу, спілкуються зі слідчими СБУ. Росіяни видають цим корейцям свої документи, але нікого цим не видають цим корейцям свої документи, але нікого цим не обманут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셨는데 근데 정대중 교수님, 네. 이게 억류한 북한군 그리고 저쪽에 포로로 가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서로 맞교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이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북한도 보냈다는 얘기 안 하고 러시아도 받았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포로 교환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은 포로 교환이 성사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라도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 위장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교환되는 이제 이런 뭐 기술적인 협상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부인도 뭐 확인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글로까지 이제 공표를 하는 건 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이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정사실화하고 확대 공표하고 알리는 것, 그게 하나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말한 대로 자기네 우크라이나 군 포로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그게 북한군과의 협상이 됐던 아니면 위장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 군과의 뭐 교환이 됐던 간에 우크라이나 포로를 한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포로 맞교환 자체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자,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이 사람들의 생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분명한 팩트는 하나 있죠. 뭐냐. 북한이 지금 현재 병사들을 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이 파병된 병사들이 이른바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은 더 분명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총 가방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체포 재집행 저지 위해 무력 사용 지침 전달.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 이 누가 지침을 내린 거냐? 여기 나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강경 일변도 태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부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화기 노출 안 되게 소지하라. 화기, 소총 등등을 소지는 하되 대외적으로 드러나진 않게 잘 갖고 있어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전언입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11일 경호차장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반발 간부 대기 발령입니다. 앞서서 경향신문은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 나왔죠. 근데 동아일보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1일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아래 이 경호처에 이거 화기 보이지 않게 소지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도 동아일보도 다 전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봤을 땐 김수민 위원님, 윤 대통령이 직접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그 경호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 또 김성훈 차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네. 변호인단이 경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쪽에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원들하고 같이 있는 그 장면을 포착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네. 보면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동작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윤 대통령이 경호 업무에 현재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심각한 경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직무 정지 중이거든요. 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도 경호법에서 경호 대상은 틀림없습니다만 네.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시할 수 없는 위치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일단은 불법적인 상황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 상황을 저는 국토 참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 참전이라는 것이 형법상의 내란죄 중에 이제 국헌 문란이 있고 국토 참전이 있는데, 국토 참전의 경우는 영토의 일부나 전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네. 국가 권력의 행사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경호처의 현재 행동이 국토 참전에 가까운 행동이고, 나아가서 이게 폭동의 요건까지 충족시키게 되면 또 다른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경호처에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내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에 최상목 부총리예요. 왜냐하면 지시 권한이 있는 건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네.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되느냐, 이것을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수민 위원님께서는 일단 전제로 이게 맞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해서 직접 인용으로 해서 전원을 다 지금 경향도 동아일보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직무 정지 중인데, 직무 정지 중에 경호를 받는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중인데 왜 지시 지침을 내리느냐, 이거는 부적절한 거 아닌 또 다른 내란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직무 중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를 드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SNS로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라고 당부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부드립니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나는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외교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 내가 메시지를 낼 수 있고, 내가 걱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본인 자체가 대통령은 내가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무정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올 걸 대비해서 내가 직무정지 중이지만 계속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국가와 국민이 특히 이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호처에서 이제 김성훈 차장이랄지 좀 약간 강경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정부 관료들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 네. 김성훈 차장이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지 못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수 세력의 상당히 이제 강경한 보수 세력 일부도 당연히 대통령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또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탄핵 기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직무정지단에서 체포 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순간인데 왜 저런 메시지를 낼까 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대통령 그리고 경호처 이 수뇌부들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국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을 뭐라고 했느냐. 무력 사용 검토 얘기가 김성훈 차장의 생각이냐.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서 나온 것이냐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죠. 그 지금 윤 대통령 SNS로 글을 올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수도 있다. 왜? 저희가 과거에 봤었던 김성훈 차장은 상당히 로열티가 강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에 네.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직접 들으셨죠.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경호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자체의 이 충성도, 어떤 로열티가 상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훈 차장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어쨌거나 일선에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왜? 지금 현재 관저 안에서 있는 이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복장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헬멧을 지금 쓰고 있죠. 모두 다 지금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등에 뭘 맸어요. 네, 무슨 기타 가방 비슷하다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여기 좀 가볼까요? 안에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추정입니다. 뭐 열어보지 않은 이상 겉에 가방만 보고 이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방의 형태를 보건대 경호처 관계자들이 메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안에 소총이 들어간 소총 가방을 메고 헬멧을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위원님, 이런 소총 가방과 헬멧이 보이기용, 위험용이냐 아니면 진짜 뭔가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자체는 단순한 위험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전제를 하고 착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뭐 위험용이라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죠. 실제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마 경호처하고 경찰 간에 맨몸으로 일단 좀 밀고 당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그렇게 필수적으로 부합하는 장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메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꺼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제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화기를 일단 휴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제기가 되고 안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경한 방침이라는 거는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 경호차장이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수용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 지시 여부하고 무관하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확신에 차서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네.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극한 충돌로 가는 것은 좀 끊어놓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상훈 차장은 그런 게 없고 내부에 이제 온건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가면 갈수록
경호처 내부의 결속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저해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사실 요 전에 있었던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지난 금요일 날 예상을 깨고 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즉각적으로 수리가 됐는데 그때 나온 박종준 전 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종준 전 차장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거듭 얘기하는 게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런 의견을 구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게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박종준 전 처장은 온건파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무력 사용도 검토를 한다는 이 김성훈 이 차장은 강경파로 지금 보이는데. 현재 그럼 남아있는 경호처는 강경의 입김이 더 센 상황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상급자 네. 경호처 이제 수뇌부에서 2명 그러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제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비폭력 네. 전환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사관의 진입 그다음에 대통령이 혹시 많이 체포되면 경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 온건파들을 패싱하면서 김상훈 경호처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에 나오면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계속 남아 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경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상급자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온건파는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급자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경파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그런 것들을 경호처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부모들도 다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네. 저도 관련된 부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 네. 얘기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좀 무슨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 불상사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좀 방송에서 이 얘기 해줘서 네. 이걸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해달라고 또 이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400명에서 한 7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관련 직원들이. 근데 저기서 숙식을 다 하기 어려워요. 잠자고 먹기도 쉽지 않고 화장실 네. 쓰기도 어렵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이제 사기는 저하됐고 단속력이나 결집력에 있어서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강경파는 맞지만 강경파가 되려면 사실은 밑에 있는 경호관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경호처도 다 같은 기조, 같은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수뇌부는 강경할 수 있어도 이 영이 아래까지 영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여부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는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경호처 강원 갈등 수면 위로 김성훈 내부서 사퇴 요구설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 아까 무력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런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부적인 요구가 있었다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기 좀 볼까요? 야당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퇴를 요구한 경호 3부장을 대기발령했다. 경호처 이른바 뭐 부장급들의 수뇌부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경호 3부장이 이 김성훈 경호처장 사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기발령 지시를 내렸다라고 야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등을 지시했다. 근데 사직 이후의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되고 욕이 나옵니다. 금일 경호처 과장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경호차장은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아래에서 바로 밑단 부장선에서도 뭔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김수민 위원님. 이게 지금 강온이 위아래 온도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경호처 상태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경호처가 수십 명의 아주 극소수의 정예 조직이 아니라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내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경호원들도 학습도 많이 되어 있고 다른 경호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굉장히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이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을 경호처가 무슨 수로 막느냐라고 하는 점이 상식적으로 깔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막는다고 해도 굉장히 강경하게 막으려고 작정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맞지 않다. 경호 상황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저는 경호 상당히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생각들이 갈라져 있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경호처의 사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김상훈 차장이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고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대통령 옆에 붙어 있을 거다. 김상훈 차장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경호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도 잡혀가기 싫으니까 대통령 옆에 붙어서 경호에 얹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또 의심도 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김용현 라인으로 몇몇 인사들이 김성훈 차장 포함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인연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근데 나아가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는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경호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이 리더십을 승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김건희 라인 인사를 중심 핵심 인사로 두고 경호를 할 그런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회의 이런 것들을 극심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경호처가 위아래 온도차가 상당하고 지금 하나로 단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내부에서 사퇴 요구까지도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김성훈 경호차장 3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경찰 김성훈 체포방침 체포영장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죠. 경호처 지휘부 공략, 결속력 흔들기.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예요. 근데 김성훈 차장만 체포하는 것이냐. 현재 지금 이 경호처 수뇌부들이 다 지금 조사를 받거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그래프 같이 볼까요? 네.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사 상황입니다.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이죠. 여기는 그만뒀으니까요. 여긴 현재 체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 이틀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상황입니다. 휴대폰도 압수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김성훈 차장 3번 불응했죠. 체포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라라고 3번째 출석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과연 올 것이냐 여부와 더불어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김신가족부장 등등 해서 모두 다 지금 이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찰이 계속 통보를 하고 있어요. 나오시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당장 잠시 뒤에요. 지금 8시 40분이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나면 10시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오전 10시에 나올까요? 지금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김성훈 차장하고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김신가족부장도 강경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일 오전 10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과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출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네. 이 강경파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아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김성훈 차장이 버틴다 하더라도 네. 이광우랄지 김신 가족부장이 버티지 못하고 경찰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은 경호처는 와야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출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려고 하면 네. 경호관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관들은 대통령과 가족들을 경호하는 것이지 경호처 차장을 경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경호처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경호처 내에서도 네. 이제 군 출신이랄지 이제 캐리어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네. 국가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처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되면 형사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본인이 받을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이 반절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또 물어줘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경호처가 공고하게 앞으로 계속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오늘 오전 10시에 그래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나올 것이냐 김성훈 차장과 같은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따라서 현재 경호처의 기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경호처가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네. 수세 몰리는 경호처 강경파 모두 지금 소환 통보를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수세 몰리는 경호처 강경파, 공수처, 구상권 청구 등 전방위 압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비용 들면 이것도 다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라면서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불어서 여길 좀 볼까요? 13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13일이고요. 내일이 14일인데 그러면 김수민 의원님 오늘 아니면 내일 상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할 것이냐 보십니까? 일단은 주말을 넘겼고 네. 그 운집해 있던 지지자들 또 일부는 또 주초가 되면서 흩어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집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주초에 들어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공수처나 경찰도 주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일단 시간을 좀 넉넉하게 네. 이 영장 기한을 잡아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거는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에 좀 크게 압박을 해가지고 안전상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전을 펼치기보다는 수적 우세를 활용한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적 우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맨몸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경호처 쪽에서는 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경찰 쪽은 교대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경호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하는 것인데 아하. 경찰은 교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와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노려서 조금 장기전까지도 어느 정도 예, 반드시 장기전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네.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장기전 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안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성공시킨다 이런 작전이라기보다는 네. 힘을 빼놓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작전 정도는 또 충분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체포영장 두 번째로 나온 건 이제 3주가 넘게 지금 길게 받았기 때문에 장기로 꼭 이번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근데 오늘 내일 사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봐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광우 본부장 네.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을 오늘 내일 소환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보고할 거야. 그래서 소환이 안 되면 체포영장을 일단 발부받아야 하고 네. 그러면 시점 자체는 이 둘에 대해서 소환이 안 돼서 출석을 불출석해서 소환을 한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받은 시점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일이 아니고 이제 수요일 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4개 어떤 광역 수사기관에 1,000명을 요구했잖아요. 1,000명이 사실은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당직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할 뭐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광역 그 수사기관 상급자도로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신중을 기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은 사실은 공수처하고 경찰 편이에요.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사실은 경호처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빨리 서두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차적인 걸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13일, 14일 오늘 내일 상간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13, 14일 넘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김성훈 이 경호차장의 이 체포영장 그리고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이라든가 여러 개의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13, 14일은 좀 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이 근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시간은 공수처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의 경호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가 관건이겠네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고별 무대에서도 거침없었던 나훈아입니다. 네, 나훈아 씨. 이제 고별 무대를 마치고 완전히 은퇴를 했죠. 58년간의 가수 인생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일보는 왼쪽, 니는 잘했나? 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나훈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 네. 왼쪽 니는 잘했나가 아니고 여기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고 뽑았습니다. 대체 뭔데 왼쪽 오른쪽이 자꾸 나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훈아 씨가 58년 이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콘서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왼팔을 가리키면서 너는 잘했냐?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잠시 있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오른쪽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나훈아 씨의 발언, 김준욱 대변인님,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지금의 이 혼란한 국정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문제다라고 하셨지만 어제까지는 이제 왼쪽 부분에 대한 비판의 무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회의 원로로서 어떤 균형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좀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잘못의 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같이 부모가 네. 후육 차원에서 혼을 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억울한 사람이 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더 큰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또 좀 작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번에 뭉쳐서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를 촉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도 좀 따끔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못을 양쪽 다 했다고 해도 잘못의 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큰 잘못한 애는 좀 더 크게 혼내고 작은 잘못한 애는 그에 비춰선 좀 작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권을 여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왼쪽 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오지랖이 넓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할 때 본인들 쪽에 좀 유리하면 개념 연예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뭐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명훈 씨가 자기 강아지 관련해 가지고 생일 사진 올렸을 때 입장이 뭐냐, 당신 입장이 뭐냐 계속 그러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아니라 소위 진보 쪽에 있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뭐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때는 입장을 안 한다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왼팔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좀 아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사실상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만큼의 무게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그런 비판도 온전하게 볼 텐데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진짜 마지막 은퇴 콘서트장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이후에 야당이 보여줬던 지금의 상황 과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마저도 이거를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도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나훈아 씨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나훈아 왼쪽은 잘했나 저격에 야 계엄이 좌우 문제냐 발끈. 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었죠. 김영록 이 전남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내가 찐팬인데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죠. 뭐 이런 취지였었어요. 더불어서 김원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 웃긴 양반일세.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그냥 갈 것이지 웬 오지랖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선 왼팔이는 잘했냐라는 거 지금 포커싱을 두고 지적을 한 건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나훈아 씨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저거들 생각에 이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숨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뭐 민주당을 혹은 진보를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다소 모든 사회적인 모든 사안이 다 정치적 여야 문제, 정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도 좀 인지를 하고 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네요. 내란 선동대 입틀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야 의원, 카톡 허위 정보 내란 선동 고발에 이어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 정치 비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 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전용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허위 뉴스를 퍼나르는 거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일반인도 단호하게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지영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발을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에선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왜 그 12.3 비상계엄의 계엄 포고령 제3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 검열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검열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비판의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일반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한다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말씀이 사실상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것이 검열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옮기는 행위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라, 이런 취지의 그 말을 이렇게 민주당이 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런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공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반인들 카톡을 검열을 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인 어떤 표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아니면 누군가 알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네. 일반인도 이거를 고발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이 가짜뉴스가 뭐죠? 내란 선동이 뭐죠?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여전히 내란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란 중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으로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란 하면서 뭐 얘기만 하고 이견을 제시하면 그게 내란 선전이라고 얘기하면 이른바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건 사상의 자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럼 나아가서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민주당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짜뉴스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를 누가 많이 합니까?
계엄 탄핵 가결 전에 암살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주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을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혼란상에 비춰봤을 때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 정치하는 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다. 이거 입틀막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가짜 뉴스, 허위 뉴스를 퍼나르는 거냐 아니냐라는 여부를 두고서 결국에 중심에는 내란, 계엄,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현격한 입장차,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에 휘둘리는요. 중도층 피로감 키우는 여도, 야도 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제목인 거죠. 여당은 아스팔트, 예전에는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젠 아스팔트예요. 단단하다라는 거죠. 아스팔트 세력에 휘둘리는 여당, 그리고 야당은 중도층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요건 김진욱 대변인님, 중도층이 여당도 아니지만 야당도 이 야당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저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언론이든 아니면은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진보 보수가 각자 해석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결과들을, 요즘의 결과들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율, 이 보수의 지지율이 집결하고 결집해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국민들에게 승인받은 것처럼 오독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몸으로 앞서서 나서서 막겠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김민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백골단을 데려다가 지금 기자회견을 갖다가 그 자리를 알선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이런 언행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건 지금의 이 지지율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을 말씀을 하셨죠.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전해드렸던 게 NBS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32, 민주당 36,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갤럽 조사죠. 갤럽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2%포인트 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40.8, 민주당 42.2, 2%포인트가 채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방식의 질문과 방식으로 물어본 건 아니긴 합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 여론조사 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땐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와 진보가 양 진영으로 완전히 집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잘잘못은 이제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라는 한마디를 뒤로 넘겨놓고 앞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탄핵 심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되느냐, 왜 체포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 그 보수가 집결할 수 있는 방식의 언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지금 12.3 비상계엄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정쟁화되고 그 이후에 보수 진보의 양 세력 간의 결집 양상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이 양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양쪽이 보수와 진보가 극화돼서 완전히 지금 양쪽으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민의힘은 사실상 계엄 전, 탄핵 심판 전 상황으로 거의 뭐 지지율이 회복이 됐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계엄에 관련해서 보수와 네. 진보 측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한 본회의장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날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죠.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는 건 누구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죠. 저기에서 어떻게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것들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혼란 속에서 본인의 기회를 찾는 것 아닌가 다 사람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정치가 단두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핵, 특검, 고발, 예산 삭감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간혹 입법을 하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만 만듭니다. 위인설법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면을 잘했는가의 부분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에 어떻게 보면 헛발질, 잘못으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지만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저희가 잘한 거,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계엄 사태로 탄핵 사태로 이뤄지는 민생을 누가 먼저 챙기는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야 지금 진보와 보수가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 얘기인즉슨 중도층은 현재 설 자리가 없다라는 다른 얘기도 될 겁니다. 그 중도층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여야가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